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책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겨우 이것뿐인가 라고 질문하고 새로운 세계를 찾아 여행할 권리라고 시작하네요. 아마도 김현수 작가에게 여행할 권리는 문학할 권리이자 경계를 넘어설 권리가 아닐까 싶어요. 문학은 견고한 세계의 틀을 넘어설 권리이고 여행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갈 권리니까요. 이 책 속에는 여행할 권리를 주장하는 12개의 글들이 빼곡하게 실렸어요. 이 글들은 모두 경계를 넘나드는 글들이에요. 첫 문장부터 오래전부터 나는 국경을 꿈꿨다. 왜냐하면 나는 국경이 없는 존재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 만난 사람들을 통해 인간의 인생을 결정짓는 국경이라던가 경계를 넘는 언어들을 말해요. 여행기들은 중국, 독일, 일본, 러시아, 미국을 넘나드는데요. 이 안에 공간과 시간, 심리를 가로지르는 선이 등장합니다. 중러 국경을 넘어갈 때도, 신화와 동방신기의 바깥을 넘나들 때도, 봉쇄선 150리 너머를 상상할 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쓰는 문학을 말할 때도 경계선이 등장해요. 이때의 경계선은 어쩌면 꼭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곳과 저곳을 나누는 선이 있어야 그 너머를 상상할 수 있고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내게는 국경이 필요했다. 국경에 가서 아무런 사상의 전환 없이도 어떤 권리도 포기하지 않은 채 내 다리로 월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라는 작가의 고백을 곱씹게 됩니다. 여행할 권리를 찾아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여행할 권리. 김현수 지음, 창비. 그리고 우리에겐 오직 질문하고 여행할 권리만이. 언제라도 나를 매혹시킬 세계의 공간. 역전의 가게에서 자란 나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들이었다. 가게는 서향이었다. 오후가 되면 빛의 각도는 날카로워졌으므로 어머니는 두 손으로 쇠 손잡이를 잡고 힘겹게 차양을 들이웠다. 그러면 오랫동안 그늘이 떠나지 않았으므로 가게 안은 평화로웠다. 나는 즐겨 가게 앞에 앉아서 저무는 태양을 바라봤다. 태양이 저무는 모습은 어느 때고 장엄했다. 구름들은 덧없이 흩어졌다. 유년 시절에 오랫동안 그 구름들을 바라봤으므로 나는 덧없는 것들만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이제쯤 말할 수 있다. 역을 오가는 사람들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무례했다. 종종 그들은 가게의 탁자를 엎어가며 싸움을 벌였다. 국가의 앞날이라던가 민족의 장래 따위를 두고 싸우는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늘 사소한 이유로 상대방의 어머니를 욕하고 또 욕하다가 서로의 목덜미를 움켜잡았다. 타지 사람들이 싸울 때면 어머니는 걸레로 진열장을 닦으며 그만 좀 하라고 마치 혼잣말을 하듯이 말했다. 그 말은 꼭 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싸워온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한 번은 부부라고도 연인이라고도 남매라고도 볼 수 없는 남녀가 싸움을 벌인 적이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싸우기 시작했다. 아니, 싸웠다기보다는 남자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진열장에 머리를 부딪힌 여자는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그 피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었다. 여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남자의 매를 다 맞았다. 역전 파출소가 지척이었으므로 우리 가족은 타지 사람들이 벌이는 그런 소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만 번거로울 따름이었다. 역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경들에게도 그런 소란은 대단치 않았다. 곧 멈춰질 매질은 덧없었다.
순경들이 찾아오자 두 사람은 순경들에게 자신들의 곤란한 처지를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역을 오가는 타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그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었다. 역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늘 30도 정도 위쪽을 향했다. 역의 천장은 높았다. 세 종류의 게시판을 붙여놓기 위해서였다. 거기에는 상행선, 즉 서울로 가는 기차들의 시간표를 붙여놓은 게시판이 있었고, 하행선, 즉 부산으로 가는 기차들의 시간표를 붙여놓은 게시판이 있었다. 지선의 시간표는 경부선의 남는 칸에 붙여놓았다. 한쪽 벽에는 그 역에서 떨어진 정도에 따라 배열된 지명과 기차의 등급에 따른 운임을 붙여놓은 게시판이 있었다. 역을 오가는 타지 사람들의 제멋대로인 인생과 달리 기차는 질서정연하게 그 시각에 맞춰 각 지역을 거쳐서 그 역으로 들어왔다가는 다시 떠나갔다. 기차의 종류에 따라 역에 머무는 시간은 제각각 달랐다. 새마을호는 대개 그 역을 통과했으며 무궁화호와 통일호는 1분 정도 멈췄다가 떠났다. 하급 기차들은 상급 기차들의 움직임에 맞춰 좀 더 역에 머물기도 했다. 1년에 한 번 정도 역무원은 긴 사다리를 타고 드높이 붙은 게시판까지 올라가 숫자판을 바꿨다. 그 작업은 반나절 정도 계속됐다. 일단 역의 게시판 숫자판들이 다시 배열되고 나면 역에서는 새로운 열차 시각표를 역전 주변 가게에 나눠줬다. 아버지는 벽에 붙은 이전 열차 시각표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열차 시각표를 붙였다. 새 시각표에는 새로 개업한 가게의 광고가 실리기도 했다. 나를 매혹시킨 것은 그 시각표에 나오는 종착역과 도착 시간이었다. 밤새 달리는 특별한 종류의 기차, 대개는 용산역에서 부산진역을 오가는 비둘기호를 제외하면 모든 기차들은 24시가 되기 전에 종착역으로 들어갔다. 밤의 철로는 승객용 기차가 아니라 화물기차의 차지였다. 철로가 쉬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내가 자란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그 시각표에 나오는 종착역으로 갔다. 그렇게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이끌었다. 그들은 옷가게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음식 사업을 하기도 했다.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터리 클럽 같은 곳의 청년 회원이 되기도 했다. 그들 중 몇몇은 시의원이 되기도 했고 시장이 되기도 했다. 시각표에 나오는 종착역으로 떠난 사람들은 모두 타지 사람이 됐다. 타지 사람들은 어디서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모양이었다. 이따금 그 도시에 남은 사람들에게 타지 사람이 된 그들의 고생담이 풍문처럼 들려왔다. 차라리 고향에 남아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졸업반이 된 모든 고등학생들은 모두 타지 사람을 꿈꿨다. 덧없는 것들만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해도 꿈은 늘 새롭다. 질서정연하게 역을 거쳐가는 기차들의 행렬은 불순했다. 그건 언제나 아이들을 유혹했다. 서울, 수원, 천안 혹은 대구, 마산, 부산 같은 곳의 삶이 거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최종적인 꿈은 그런 지명이 찍힌 기차표였다. 그 꿈은 자주 이뤄졌다. 그러므로 역에서 나는 늘 30도 정도 위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건 가게 앞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던 시선과 다르지 않았다. 모든 덧없는 것들만이 나를 사로잡았다. 영원히 스쳐갈 뿐인 것들만이. 휴게소. 그 휴게소는 다른 도로 넘어가는 드높은 고개의 정상에 있었다. 경부고속도로의 중간 지점이라 무리하게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 대통령은 거기에다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 죽은 인부들을 위해 위령탑을 세워놓았다. 위령탑은 인터체인지 모양으로 둥글게 휘어져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위령탑을 보면서 고속도로를 세운 사람들을 추념하도록 할 속셈이었는지 그 휴게소는 다른 곳보다 크게 지었다. 위령탑은 서울로 가는 쪽 언덕에 세워졌지만 부산으로 가는 쪽의 휴게소와는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여행에 지친 사람들은 그 구름다리를 지나 위령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곤 했다. 그 휴게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탑의 정체를 잘 몰랐다. 그들은 말 그대로 쉬려고 그 휴게소에 들른 것뿐이었다. 정부에서는 그 휴게소에 위령탑뿐만 아니라 작은 동물원도 만들었다. 원형으로 철망을 둘러치고 내부의 칸을 막아 이런저런 동물들을 넣어놓았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동물은 원숭이와 공작이었다. 공작이 꼬리를 펼치는 광경을 보는 일은 그 도시 어린이날의 가장 큰 이벤트였다. 때로 기다림에 지친 아이들은 긴 작대기를 구해와 공작을 찌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작이 꼬리를 펼치는 광경을 보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많지 않았다. 그 공작은 무척 관대했으며 또한 부지런했다. 하지만 원숭이는 무례함을 참지 않았다. 원숭이들은 깍깍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새우깡을 내민 아이의 손가락을 물어뜯기도 했다. 원숭이는 무척 빨랐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되면 아이들의 종아리가 그럭저럭 굵어졌다. 그런 종아리로 자전거를 굴려 아이들이 찾아가는 곳이 바로 그 휴게소였다. 도시에서 휴게소까지는 완만한 오르막이었다. 얼마간 평지를 지나고 나면 쉬지 않고 발을 굴러야만 휴게소까지 갈 수 있었다. 내가 그 휴게소를 향해 출발한 것도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의 어느 일요일이었다. 내게는 어린이용 자전거가 있었다. 아침부터 굳게 마음을 먹고 출발했다. 이미 그 휴게소에 다녀온 적이 있는 형을 따라갔다. 매년 어린이날이면 찾아가던 휴게소였으나 그때는 늘 버스를 타고 갔다. 내 발로 그 휴게소까지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르막길은 지겨울 정도였다. 30분에 한 번 정도 우리는 자전거를 멈추고 앉아서 쉬었다. 포도밭과 실개천과 농가가 보였다. 그리고 또 얼마간 달려갔다. 역시 포도밭과 실개천과 농가가 보였다. 달라질 만한 것은 별로 없었다. 휴게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들어본 바가 있었다. 휴게소는 소백산맥의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남해를 향해 흘러가는 우리 동네의 시내와 달리 휴게소 너머의 시내들은 서해를 향해 흘러갔으므로 중학생이 되면 오직 그 거꾸로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기 위해 휴게소 이북의 지방으로 소풍을 떠나기도 했다. 남해를 향해 흘러가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자란 아이와 서해를 향해 흘러가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자란 아이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라고 자라 결국 서로에게 타지 사람으로 남을 뿐이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휴게소 너머의 세상이 보고 싶어 두 발을 열심히 굴러서 드높은 고개의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어린이날이 아닌 1980년대 초반 어느 일요일의 휴게소는 초라해 보였다. 작은 동물원의 공작은 볼품없었고 원숭이들은 좀채 우리에서 나오지 않았다. 벚나무에는 벚꽃이 없었고 휴게소로 올라가는 길에도 장사치들이 보이지 않았다. 내게 휴게소는 늘 어린이날의 이미지였지만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 본 휴게소는 그저 휴게소일 뿐이었다. 거기에는 오로지 타지 사람들 뿐이었고 그들은 너무나 바빠서 거기 죽은 인부들을 위한 위령탑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들은 튀긴 지 오래돼 눅눅하게 식어가는 핫도그나 제대로 삶지도 않은 우동 따위를 허겁지겁 입안에 넣거나 갖은 날벌레들로 북적대는 화장실에서 엉덩이를 까고 앞다퉈 대변을 봤다.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예의나 인간으로서의 자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휴게소에서 그들은 그저 허기를 채우고 용변을 볼 따름이었다. 대통령의 고매한 의도와는 달리 죽은 인부들을 위해 묵념을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 위령탑 앞에서 휴게소 너머의 세계를 바라봤다. 내가 올라온 쪽과 달리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강하는 그 땅 위로도 포도밭과 실개천과 농가가 있었다. 거기가 시냇물이 거꾸로 흘러가는 고장이었다. 다만 시냇물이 거꾸로 흘러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고장의 풍경은 장엄했다. 타지 사람이 되는 일이 인간에 대한 예의나 인간으로서의 자존 같은 것을 저버리는 참으로 비루한 일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 순간 나는 타지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한평생 남해로만 흘러가는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휴게소에는 오직 타지 사람들 뿐이다. 휴게소의 언어는 모두 방언이다. 거기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은 고작 시냇물이 거꾸로 흐른다는 것. 하지만 고작 그런 것들 때문에 1980년대 초반 어느 일요일에 나는 휴게소에 사로잡혔다. 그때부터 나는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터리 클럽 같은 곳의 청년 회원이 되지도 못하고 시의원이나 시장이 되지도 못하고 한낱 타지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공항. 여권에는 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기재돼 있다. 이름과 국적과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직장에서의 평판은 어떤지, 가족들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지 따위는 불필요하다. 초등학교 시절의 장래 희망이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가격 등도 필요 없다. 출생 증명서에 생물학적 사실관계를 밝히는 숫자만 기재돼 있는 것처럼 여권에도 오직 생물학적인 나에 대해서만 적혀 있다.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어느 시공간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최소한의 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이 내게는 우화처럼 느껴진다. 거기에는 치명적인 진실이 있다. 공항을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는 그저 여권에 적혀있는 생물학적인 존재,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란 존재는 이름과 국적과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에 불과하다. 그 이상의 것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나는 등 뒤에서 닫히는 출국장의 문 그 너머에 남겨져 있다. 출국장으로 들어설 때 한 번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여행자는 없을 것이다. 언제나 거기에는 누군가를 향해 손을 흔들거나 인사를 하는 환송객이 서 있다. 환송객들이 서 있는 공간은 수많은 관계망으로 연결돼 있다. 환송객들은 인드라의 그물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거기가 바로 내가 사는 세상이다. 하지만 여권을 들고 출국 심사대 앞으로 나아가는 나는 그 그물에서 벗어나 있다. 다시 돌아와 입국장을 걸어 나갈 때까지 이제 더 이상 내 주변에서 그물이 출렁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전적으로 나 자신에 불과하다. 여권을 손에 든 내가 어쩔 수 없이 고독해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내가 처음 가본 공항은 김포공항이었다. 독일로 떠나는 여자친구를 환송하러 간 자리였다. 잘 다녀오라는 말을 하는 동안에도 천장이 이상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고개를 들어 한참 동안이나 천장을 올려다봤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각형들이 있었다. 나는 그 천장의 사각형들을 올려다보며 셀이라는 영어 단어를 떠올렸다. 그 단어를 처음 떠올린 것은 서울 구치소에 갔을 때였다. 면회 신청을 하는 곳은 공항 대합실과 대단히 흡사했다. 거기 천장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각형들이 있었다. 그 사각형들을 보면서 나는 셀이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때의 셀은 물론 독방을 의미했다. 두 곳의 천장에 시멘트로 만든 돌출 격자무늬가 있었던 것은 우연의 결과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니 그런 식으로 천장을 지어놓으면 소리가 반사되지 않아 한결 조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공항 대합실과 구치소 면회 신청실의 천장에 수많은 사각형을 배치해 놓는 게 꽤 설득력 있는 은유라고 생각했다. 공항 대합실을 빠져나가는 사람이나 미결수가 되어 구치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 공히 몇 개의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최소한의 나로 돌아가는 것일 테니까.
비행기 좌석에 앉아있든 독방에 앉아있든 그들은 이제 사회적인 그물망을 벗어난 단독자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그건 지독한 역설이다. 공항을 찾아가는 까닭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 공항 대합실에 서서 출발하는 항공편들의 목적지를 볼 때마다 그토록 심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겠지. 망각, 망실, 혹은 망명을 향한 무의식적인 매혹. 하지만 그런 매혹에 사로잡힌 인간이 가장 먼저 지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여권이라니. 그런 증명서란 구치소, 신병훈련소, 대입고사장이나 어울리는 것이지 머나먼 익명의 공간을 꿈꾸는 자들에게는 어색한 문서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 공항의 우화는 이렇게 완성된다. 공항에서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와 나 자신 사이에 어떤 것이다. 어떤 점에서 그 둘은 같다. 온전하게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는 길이다. 내가 망명에 성공한다면 내게 남는 것은 여권에 나와 있는 그 생물학적인 존재, 단독자적인 존재임이 분명하다. 내게는 이름과 성별과 나이와 국적만이 남을 것이다. 그게 바로 내가 꿈꾸는 다른 존재다. 공항에서 비행기표와 여권만 들고 출국 심사대를 빠져나갈 때마다 나는 거의 다른 존재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진다. 그 착각은 참으로 감미롭다. 그런 점에서 공항은 환각의 극장이며 착각의 궁전이다. 그리하여 공항은 마침내 삶에 대한 절절한 역설이 되는 셈이다. 맞다. 덧없이 반복적으로 스쳐가는 것들만이 영원하다. 두말할 나위 없이 삶은 영원하다. 다만 우리를 스쳐갈 뿐이다. 출국 심사대에서 이제 드디어 내가 나 자신으로 돌아간다고, 그리하여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오면서부터는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느끼게 된다. 입국장의 문이 열리면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귀국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친지이거나 친구이거나 동료들이다. 그들은 그저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누구인지 일깨워준다. 그들은 여행자를 찾는 순간 미소를 짓거나 웃음을 터뜨린다.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 눈물을 흘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웃음으로 마무리된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가족을 보며 화를 내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였던 나는 곧 그 사이에 어떤 것으로 바뀐다. 그 어떤 것은 공항을 빠져나가 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늘 먹던 반찬으로 밥을 먹고 나면 거기가 집임을 실감할 것이다. 공항에 들어서기 전까지 일어났던 일들은 마치 꿈처럼 느껴진다. 그때는 완전한 타지 사람이었고 여행자였다. 공항은 마치 생을 바꾸는 공간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며칠 혹은 몇 달이 지난 뒤에 우연히 여권을 보게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여권에 기재된 바로 그 사람이었을 때는 언제였을까? 물론 타지를 떠돌 때였다. 그럼 집에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그는 영원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만간 그는 다시 공항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 여행할 수 있을 뿐이다. 공항에서 우화는 반복된다. 결국 우리는 무례한 타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덧없이 반복되는 존재일 뿐이다. 공항의 우화에 주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리라. 김현수 작가는 역, 휴게소, 공항이라는 세 개의 매혹적인 공간을 꼽았습니다. 이 공간들의 공통점이라면 선 위에 놓였다는 점이겠죠. 경계선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곳도 저곳도 아닌 공간, 타지 사람이 되어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들이에요. 경계의 이쪽이나 저쪽이 아닌 그 선 위에 있을 때 우린 어쩌면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닐까요?
경계의 어느 쪽이 진짜 나인지 그 경계에 서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경계의 너머를 향해 가는 것이 여행이라면 네, 맞습니다. 우리에겐 늘 여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경계를 넘어서 여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